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 이세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셨나요? 혹은 지금 자녀분들에게 어떤 가정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극단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교육에는 공부교육, 예절교육, 인성교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남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모든 교육이 결혼과 결부지어진다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는 자식들에게 부잣집에 시집장가 가야 한다는 말이 모든 교육의 결론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도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였고 예절 교육을 받는 것도 상류층 사람들의 눈에 부족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죠. 인성교육은 부잣집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였고요. 언니와 오빠는 엄마의 가르침에 그다지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의 가르침에 늘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가르침은 일상생활 속에 늘 녹아 있었어요. 하나야, 고개 숙이고 밥 먹지 말랬지? 네가 짐승이야? 허리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엄마처럼 기품 있게 천천히 먹어야지. 발레를 5년 넘게 보내놨는데 자세가 왜 이래? 다음 달부터 발레학원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그러면서 엄마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럼 언니는 엄마를 멋지다는 듯 바라보고 따라했죠. 오빠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퀸카로 유명한 언니를 좋아할 때였습니다. 둘이 썸 타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일방적으로 혼자 짝사랑하는 거였죠. 아마 오빠가 고백했어도 그 언니는 워낙 예쁘기로 유명해서 우리 오빠를 거들떠도 안 봤을 겁니다. 이미 그 언니 주변에는 부잣집에 잘생긴 오빠들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오빠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두연아, 남자는 아랫도리를 조심해야 돼. 여자 얼굴에 넘어가서 없는 집 자식이랑 일이라도 치르면 그건 평생 발에 족쇄 차는 거야.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 여자의 배경을 먼저 봐야 하는 법이야. 엄마 말 알아듣겠니? 아무나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야. 알겠어? 저희 엄마의 말은 우리 집에서 법과도 같았어요. 엄마가 한마디 하면 모두가 엄마 말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괴짜였습니다. 엄마 말에 발작하고 반대하는 게 주특기였어요. 세나야, 너 오늘 경태 안경 부셨다는 게 사실이야? 조신하게 다니라고 몇 번을 말해. 이런 왈가닥은 절대로 부잣집에 시집 못 간다고 했어, 안 했어? 아니, 내가 놀고 있는데 경태가 옆에 서 있다가 내 팔에 맞은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놀면 친구 안경을 부시냐고. 너 엄마가 항상 태도 주의하라고 당부했지? 여자가 차분하고 고급스러워야 눈길이 가지. 너 그러다 부잣집에 시집이나 가겠어? 난 부잣집에 시집 갈 생각 없는데? 난 내가 돈 많이 벌 거야. 어이구, 모자란 소리만 한다. 그게 쉬운 줄 알아?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야.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네가 부자가 아니면 부잣집에 시집이라도 가야 한다고. 엄마, 책에서는 전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엄마는 항상 반대로 얘기해? 그럼 책이 잘못된 거야? 그건 다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세상이 그렇게 책처럼 순수하게 돌아가는 줄 아니? 네 말처럼 사람 성격 좋고 마음 착한 거야 중요하지. 그런데 성격 좋은 사람이랑 평생 사는 거랑 편하게 평생 사는 건 별개 문제야. 네가 결혼해서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엄마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겠다고 할 때까지 엄마의 설교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자란 우리 삼남매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언니는 엄마의 교육대로 자라서 의사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그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교사가 의사랑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엄마가 선택해준 전공이었죠. 실제로 언니는 대학에 다니면서 의대생 오빠와 사귀었고 그 오빠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딱 엄마가 원하던 이상적인 결혼이었죠. 오로지 조건만 봤을 때는요. 그런데 사실 형부의 인성까지 이상적이지는 않았어요. 형부도 형부네 엄마의 가르침 아래 의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공부만 해서 의사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성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어 보였죠. 언니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제 인사에 형부는 인사 대신 저희 집을 둘러보며 어라고 한마디 한 게 다였죠. 보통은 사람이 인사를 하면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해야 하잖아요. 하물며 첫 만남이었으니 존대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눈은 1초도 마주보지 않고 오로지 집만 관찰하더군요. 뒤늦게 저를 한번 쓱 쳐다본 게 다였고요.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형부는 저보다 저희 집 수준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을 쭉 둘러보고 이 집이 어느 정도 사는구나 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처음 집에 와서 한 말을 종합해보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피아노 야마 거네? 어머님이 피아노 치셔? 이 골프채 꽤 좋은 건데 아버님이 골프 치셔? 라운딩 몇 번 나가셔? 여기가 50평인가? 이게 몇 년씩이지? 이 아파트 평당 얼마 정도 하니? 아파트 평수에 연식 얘기할 땐 의사가 아니라 감정평가사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저희 집이 못 사는 집이었다면 언니는 이 결혼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 아빠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 자수성가 한 분이십니다. 아빠의 희생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고생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집은 중산층 중에서도 좀 상위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언니의 말을 들어보면 형부는 상위층 정도 되는 경제력을 가진 집안 같았어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집도 꽤 비싼 집에 살고 외제차도 3대나 있다고 했죠. 아무튼 언니는 의사와 결혼해서 시댁에서 해준 비싼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두 번째로 오빠가 장가를 갔습니다. 오빠도 엄마의 바람대로 장가를 잘 갔어요. 오빠는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회사 동기 여자와 만났는데 그 여자가 꽤나 잘 산다는 얘기를 집에서 여러 번 하곤 했죠. 엄마와 오빠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그 언니가 바로 우리 집안의 새언니가 된 겁니다. 새언니네 집은 압도적으로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천억대 부자라는 말이 나오곤 했죠. 다만 새언니의 외모는 예쁘진 않았습니다. 부자면 성형을 할 법도 한데 전혀 손대지 않은 얼굴이었죠. 나중에 새언니에게 물어보니 자기 얼굴에 만족하고 수술하다 잘못되면 어쩌냐고 한 걸 듣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라도 새언니와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았어요. 우선적으로 자기 얼굴에 만족하고 있는 게 가장 멋있어 보였고요. 아무튼 오빠가 새언니를 어떻게 꼬셨는지 신기할 정도였는데 그 둘도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빠는 처가댁에 엄청 잘하는 모양이었어요. 명절에도 본가보다 처가댁을 우선적으로 스케줄을 잡는 사람이었으니 처가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안 봐도 뻔했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빠가 저희 집에 왔었는데 현관에서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더군요. 오빠, 뭐해?
맞다. 여기 우리 집이지? 어려서부터 장가 갈 때까지 집에서 단 한 번도 신발 정리하는 걸 본 적이 없던 오빠가 신발을 놓는 걸 보고 느꼈죠. 처가댁에서 저러는구나 하고요. 오빠도 말은 안 했지만 처가댁인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또 한 번은 부모님 댁에 와서는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인사해서 엄마 아빠가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에게는 그렇게 인사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무튼 언니도 오빠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부잣집과 사돈을 맺었죠. 그런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저는 언니와 오빠의 삶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지 않고 사람을 돈으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나이 27이 될 때까지 연애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는 아니지만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어요. 사실 저는 언니만큼 예쁜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하얘서 무척 예쁜 편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아빠 닮아서 피부도 갈색에 외꺼풀이고 키도 몸매도 평범했죠. 엄마는 저를 보며 한 걱정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세나야, 너 엄마가 쓰라고 준 비타민C 앰플 쓰고 있는 거야? 얼굴 좀 하얘질 줄 알고 비싼 돈 주고 사왔더니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효과가 없니? 엄마,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난 내 얼굴에 만족해. 그러니까 다음부터 자꾸 시술 권하지 마. 얘가, 너 지금 네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엄마 친구 딸은 선시장에서 매력 어필하려고 가슴 수술까지 했다는데 넌 고작 피부과 시술 정도로 그러니? 가슴 수술? 진짜 대단하다. 그거 엄청 아프다던데. 그냥 생긴 대로 살면 안 돼? 새언니 좀 봐. 자기 외모에 자신감 넘치고 얼마나 멋있어. 얘, 너가 네 새언니랑 같아? 너 1,000억 있어? 1,000억 있고 나서 네 외모에 자신감을 갖던지 해. 그리고 우리끼리 말이지만 네 새언니가 그 외모로 자신감을 갖는 건 줄 아니? 그게 다 부모 재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인 거야. 뭘 알고 얘기해? 아, 진짜 싫다. 속물. 너 잔말 말고 이번 주에 선잡아 놨어. 네 형부가 신경 써서 의사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잔말 말고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나가. 알았니? 뭐? 아, 싫어. 나 의사 싫어. 네가 뭔데 의사가 싫어? 뭐, 넌 동물 아니면 안 만나니? 이럴 줄 알았으면 수의사 안 시키는 건데. 애초에 엄마가 수의사 시켜서 한 것도 아니거든? 아, 시끄러. 수의사나 의사나 다 같은 의사인데 싫긴 뭐가 싫어? 잔말 말고 옷부터 사 입어. 맨 후진 옷만 입지 말고. 강아지 냄새 안 나게 향수도 좀 뿌리고. 냄새? 아, 강아지 꼬순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인데. 꼬순내는 무슨 꼴인내겠지? 결국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형부 투가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외모만 다르다 뿐이지 하는 행동도 성격도 꽤 비슷한 사람이었죠. 권위적인 말투와 행동까지요. 그 사람은 어거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 냈죠. 참고로 저 그렇게 못난 얼굴 아닙니다. 고백도 꽤 받아봤고요. 아무튼 엄청 예쁜 얼굴이 아니라는 게 그 의사에게는 문제였나 봅니다. 정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계속 시계를 보고 입구 쳐다보기를 무한 반복하더군요. 저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형부 생각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맞선 남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오질 않는 겁니다. 1분만 더 기다리다가 안 오면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 맞선 남이 30분을 꽉 채우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의 첫마디에
제 인내심이 폭발했죠. 어? 아직 안 갔네. 와, 진짜 그 한마디에 열불이 팍 나더군요. 누군 지가 좋아서 이 가시방석을 견디고 있는 줄 아나. 이재수 씨, 이재순이요. 혹시 변비 있어요? 아니요? 아, 그럼 답은 하나네. 저 마음에 안 들죠? 네? 뭐 그런 질문을. 아까부터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시계 보고 문 쳐다보고 그러던데. 그냥 가세요. 없는 똥 만들어서 싸고 오지 말고요. 뭘 만들어서 싸요? 진짜 어이없네. 어이는 내가 없죠. 아무리 선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본 예의는 지키시죠? 사람 상대하는 의사라는 사람이 그 정도 예의 지키는 게 어려워요? 제 말에 맞선 남은 한마디도 못하고 표정 관리를 못해 얼굴을 실룩이더니 주랭랑을 쳤습니다. 뭐 저런 남자가 다 있나 싶었죠. 저런 성격으로 환자들에게 설명은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형부를 통해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너 일부러 깽판 치고 나온 거야? 뭐? 똥을 어쩌고 어째? 아니, 그 남자가 진짜 진상이었어. 진상은 네가 진상 아니고? 대체 어떻게 처신했길래 네 형부가 다시는 소개 안 시켜준다고 저러냐고. 아, 잘 됐네. 나 소개받을 생각도 없었어. 그리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나는 조건 보고 결혼할 생각 없다고. 너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엄마가 괜히 이러냐고. 다 경험해서 우러나오는 거야. 다 겪어봤으니까. 아빠가 뭐 어때서? 이 정도면 잘 먹고 잘 사는구만. 처음부터 잘 살았어? 엄마 결혼하고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세탁기도 없어서 니들 3명 기저귀 손빨래 하면서 살았어. 너 하루 종일 손에 물 닿는 게 어떤 건 줄이나 알아? 나 때는 로션 살 돈도 없어서 한겨울에 손 부르트고 피나고 갈라지고 그런데도 또 빨래한다고 찬물에 손 담그고 그랬다고. 참. 그 얘기 1000번도 더 들은 것 같네. 나는 내 자식들 나처럼 고생하는 걸 못 봐. 막말로 당신이 번듯한 부모님이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겠어? 거참 1절만 해 1절만. 엄마, 그래서 난 내가 돈 벌잖아. 엄마 때는 아빠 경제력에 기대서 살았지만 우리 시대는 아니라고. 어이구, 저거 아주 고집불통이지. 아, 그쪽이 내가 싫다는데 어쩌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싫었어요.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되는 삶을 사는 엄마가 속물처럼 느껴졌고요.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동물보호센터에 봉사를 갔어요. 그런데 최근 3개월간 집안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센터에 못 간 지 오래된 터였죠. 오랜만에 가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기 아닌가? 처음엔 제가 보호센터를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집 주변 울타리부터 해서 개집들이 모두 대변신을 했더군요. 개집들이 전부 프로방스풍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선생님, 오랜만이시네요. 그동안 바쁘셨어요? 수진 씨, 잘 지냈어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아, 저희 센터에 봉사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 재능 기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어머, 설마 이 개집들이 전부... 네, 맞아요. 너무 예쁘죠? 아, 네, 뭐 그렇네요. 근데 취향이 너무 공주공주하네. 우리 멍멍이들 드레스 입어야겠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순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저와 센터 직원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가 보았어요.
한 덩치 큰 남자가 손가락을 호호 불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죠. 피나네요? 잠깐 저 따라오세요. 예? 아이, 괜찮습니다. 뭐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그 남자의 손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깊게 베었네요. 파상풍 위험도 있으니까 오늘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혹시 이세나 선생님이세요? 저는 치료를 마치고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아세요? 시루가 제 반려견이에요. 다친 시루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루? 혹시 시추 강아지 떡시루요? 네. 근데 떡시루 아니고 덕시루예요. 제 이름이 최순덕이라 끝에 덕자를 써서 덕시루. 어머, 주인 찾았다더니 설마 그 주인분이세요? 네. 그 남자는 뒷머리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몇 달 전에 시추 한 마리가 눈 한쪽이 완전히 털에 엉켜서 센터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나쁜 사람에게 머리를 맞은 건지 눈이 툭 튀어나온 강아지였죠. 수술이 시급했고 결국 안구 적출을 했습니다. 그 수술을 제가 맡았고요. 이 남자가 바로 그 시루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제가 시루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건 주인을 찾은 후에 강아지 이름이 덕시루라는 걸 알고 너무 귀여워서였어요. 시루는 잘 지내죠?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 남자는 그 후 이 동물센터와 인연이 되어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목수라고 소개하며 강아지 집을 만들어주고 센터에 필요한 수리를 맡아주고 있다고 했죠. 안 그래도 센터가 50년이나 된 주택 건물이어서 고칠 곳이 많았는데 큰 인재가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후로 봉사를 갈 때마다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1년을 그렇게 마주치다 우리 둘은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순덕 씨는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끌리게 했어요. 순덕 씨는 꾸밈없는 태도에 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었어요. 특히 물질적인 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오래된 목줄들이 한쪽에 모아져 있었어요. 이건 너무 오래돼서 버려야겠다. 내가 다음에 올 때 새 거 갖다 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선생님. 저는 그 목줄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순덕 씨가 빨랫줄에 무언가를 널고 있었죠. 뭐예요, 순덕 씨? 목줄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면 새 것 같은데. 아마 너무 때가 많이 묻어서 낡은 줄 알고 버렸나 봐요. 이 목줄 누군가한테는 전부였을 거예요. 이 끈을 차고 주인을 따라다녔을 때 분명 행복했을 겁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낡아서 버려야 할 물건쯤으로 생각했을 텐데 순덕 씨는 거기에 한때의 온기와 의미를 떠올리는 사람이었죠. 비록 지금은 주인이 없지만 그래도 버리지 말고 기록처럼 남겨두면 어떨까요? 이 아이들이 살아봤던 흔적이니까요. 그러네요. 순덕 씨 말이 맞네요. 이 아이들의 흔적. 또 다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순덕 씨와 함께 근처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죠. 시장에는 값비싼 물건도 세련된 장식품도 많았습니다. 제가 가죽으로 만든 수제 가방에 꽂히자 순덕 씨가 선물로 사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답으로 선물을 할 테니 가격 신경 쓰지 말고 고르라고 했죠. 그러자 순덕 씨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의외의 곳이었어요. 바로 모퉁이에 있는 작은 화분 가게였습니다.
순덕 씨는 오래되어 반쯤 시든 듯한 다육식물을 집어들었어요. 이걸로 할게요. 저는 의아한 듯 물었어요. 순덕 씨, 그건 너무 시들었는데 다른 식물로 하는 게 어때요? 거의 죽은 식물 같은데. 아직 살아 있어요. 물만 잘 주면 금방 파릇해질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망설임 없이 그 화분을 골랐습니다. 저는 3,000원을 계산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그에게 물어봤죠. 그런데 예쁜 꽃도 많던데 왜 굳이 이걸 고르셨어요? 이미 누군가 데려갔을 거예요. 저는 남은 애들 쪽이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화려하거나 값비싼 것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존재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저를 자꾸만 그에게 끌리게 했어요. 그와 결혼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물질적인 삶이 아닌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난관이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저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의 존재를 부모님께 숨겼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에야 사실을 털어놨어요. 엄마는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경악을 하셨죠. 너 제정신이니? 결혼으로 네 인생 끝낼 생각이야? 아, 무슨 인생을 끝내. 인생 제2막 시작이지. 그러니까 그 2막을 왜 고통과 좌절의 길을 택하냐고. 쉬운 길 놔두고 왜 일부러 행복의 반대편으로 가냐고. 너 일부러 반항하는 거야? 누가 결혼을 반항하려고 해. 그리고 딸한테 그런 악담이 어디 있어?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지. 엄마 기준만 맞다고 하지 말아요. 나도 내 앞가림 잘할 만큼 제대로 컸고 사람 보는 눈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는 제 말에 말없이 옆에 있는 화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흙을 한 줌 퍼와서는 저한테 주더군요. 받아. 뭐 하는 거야? 내 눈에 뿌려. 아, 정말 왜 이래 유치하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허락 못해. 엄마! 얼른 뿌리라니까. 엄마는 제 결혼을 계속 반대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 싸매고 눕기까지 하셨죠. 그래도 전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은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도 남편감도 제가 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요. 단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짊어진다는 마음으로 살았죠. 얼마 후 저는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보여드렸어요. 엄마는 남자친구가 뭘 해도 곱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아빠는 만나고 난 후에는 오히려 우호적으로 바뀌셨어요. 조건만 보면 솔직히 너한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네가 좋다고 하면 아빠는 괜찮다. 사람이 차분하고 속 깊은 게 친구 같기도 하고 뭐 몇 번 안 만나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빠는 너 하나 믿고 허락하는 거야. 아빠는 엄마를 설득하려고 애써주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언니와 오빠를 지켜 제 결혼을 멈추려고 하셨죠. 어느 날 언니가 저의 동물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큼직한 명품 가방을 안내 데스크 위에 턱하니 올리고는 동물병원을 둘러봤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흠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 아직도 이 상태야? 조명은 왜 이렇게 어두워? 냄새. 여기 병원 맞아? 왜 갑자기 와서 시비야? 저는 언니 말에 발끈하면서도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며 작은 창문을 열기 위해 창가로 향했습니다. 아, 너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네 병원 안 오는 거야. 간판도 바래서 글씨가 안 보이잖아. 좀 바꿔라. 돈 벌면 천천히 바꿀 거야.
너 그렇게 말한 지 벌써 2년도 넘은 거 알아? 수의사면 그래도 전문직이라 돈 잘 벌 텐데 너한테는 해당 없는 얘긴가 보다. 뭐래? 나 돈 잘 벌거든? 치, 간판 바꿀 돈 자기가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왜 시비래? 시비가 아니라 걱정이지. 너 허구한 날 불쌍한 동물들 무료로 치료해주지? 막말로 수의사 되면 뭐해? 맨날 궁상 떨면서 사는데. 뭔 상관? 갑자기 찾아와서 왜 그러는데? 설마 내 결혼 때문에 그래? 세나야, 유기견도 모자라서 이젠 불쌍한 사람까지 구제해 주려는 거야? 너 그러다 간신히 운영하던 동물병원도 망해. 적어도 자기 앞가림은 하고 부모님 노후 대비는 다 갖춘 사람이어야지. 어딜 데려와도 그런 가진 거 하나 없는 사람을 데려와? 너 그거 되게 불효야. 뭐? 순덕 씨가 어디가 어때서? 목수도 전문직이야. 하는 일이 거칠어서 그렇지 돈 잘 번다고. 돈 잘 벌면 뭐해? 밑빠진 시대 건사하느라 그 돈 다 쓸 텐데. 적어도 너한테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 너까지 가난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말고. 넌 나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 언니처럼 되고 싶다거나 언니처럼 살고 싶다거나 그런 거. 아니, 전혀. 돈 잘 벌면 뭐해? 나 아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좋은 거지. 형부는 바쁘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며. 언니야말로 행복한 거 맞아? 뭐? 야, 너 이 가방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2천만 원 넘어. 네 형부가 결혼기념일에 사준 거라고. 아, 그러셔? 근데 결혼기념일에 정작 집에 안 왔다며. 언니는 형부랑 시간 보내는 것보다 그 가방이랑 집에 있어서 무지 행복했겠다. 나 바쁘니까 그만 가봐. 언니 왜 왔는지 더 말 안 해도 알았으니까. 언니는 그 후로도 돈의 중요성에 대해 한참 얘기하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언니의 삶이 부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늘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언니가 안쓰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명품 가방, 명품 옷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기에 저는 더더욱 제 가치관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죠. 언니가 저를 설득하지 못하자 이번엔 오빠가 나섰습니다. 너 진짜 그 결혼하려고? 이번엔 오빠 차례야? 난 한마디만 할게. 네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 격? 그래, 사람도 수준이 맞아야 어울리지. 그렇긴 하지. 오빠는 그 사람 수준에 한참 못 미치긴 해. 그 사람 내면의 격이 엄청 높거든. 나도 아직 그 사람 격에 맞추려면 더 노력해야 돼. 너 정말 미쳤구나. 사랑이 뭐 밥 먹여주냐? 그놈이랑 너도 같이 그지 깡통 차려고 그래? 우리 둘 다 돈 잘 버는데 왜 자꾸 그지래? 목수가 뭐냐, 목수가. 우리 집안에 그런 험한 일 하는 사람 누가 있다고.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여기서 접어.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오빠는 순덕 씨를 따로 만나 그만 만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미안하고 이런 오빠를 가족으로 뒀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순덕 씨는 집안 반대에 결혼 허락을 받을 때까지 여유를 갖자고 했죠. 순덕 씨는 저희 집에 잘 보이려고 묻어 애를 썼습니다. 아빠는 순덕 씨가 언제 어디서든 저를 아끼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자고 하셨어요. 남자는 첫째로 성실하고 둘째는 자기 여자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 그런데 순덕이가 딱 그래. 내가 겪어보니까 순덕이한테는 우리 세나가 항상 우선이었어. 우리 세나 순덕이랑 결혼하면 잘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고 그만 애들 허락해줘. 잘 살지 잘 못 살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쌩하니 말하고는 휙 돌아앉으셨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제 편을 끝까지 들어주신 덕분에 우리는 반쯤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비록 결혼식 날 단 한 번도 웃지 않는 엄마와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결혼해야 했지만요. 제 생각대로 결혼 후 너무 행복했습니다. 딱 제가 원하던 이상적인 삶이었어요. 퇴근 후에 늘 둘이 붙어 앉아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 나누고 미래를 그리며 웃으며 지냈죠. 저와 남편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은 늘 좋았습니다. 사이도 좋았고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친정 식구들과 모임이 있는 날은 그렇지 못했죠. 신혼여행 후 친정에 들린 날 엄마는 집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빠가 민망해하시며 저희를 데리고 나가 저녁을 사주셨어요. 남편이 저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서 너무 미안했죠. 그럼에도 남편은 시댁에 가서 어머님께 저희 집에서 잘 대접받고 왔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는 제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과 시어머니께 더 죄송해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오래 한 식구로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오빠도 언니도 남편과 대화도 좀 하고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편함이라는 게 사이가 가까워져서 편해진 게 아니라 남편을 무시해서 편하게 대하는 거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일 끝나고 집에 올 시간인데 집에 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형부네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형부네 병원? 왜? 여보, 어디 아파? 아니, 그건 아니고 형님이 불러서. 잠깐만 이따가 전화하자. 지금 좀 바빠서. 저는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형부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부가 병원 문 닫은 시간에 도대체 왜 내 남편을 병원으로 불렀는지 의문이었죠. 서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요.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남편이 로비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연장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더군요. 여보, 지금 여기서 뭐해?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나 때문에 온 거야? 에이, 힘들게 왜 왔어? 나 이거 조금만 하고 가면 되는데. 남편은 그저 사람 좋게 허허 웃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 병원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그거 좀 봐주느라. 상황 파악이 된 순간 좀 짜증이 났어요. 뭐? 아니, 근데 그걸 왜 당신이 해? 가족끼리 해줄 수도 있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수 사위인데.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남편 말에 제 기분은 잠시 꾹 눌러두었습니다. 저는 형부를 큰 소리로 불러대며 형부를 찾았어요. 그러자 진료실에서 형부랑 언니가 나오더군요. 뭐야, 언니도 있었어? 너 왜 왔어? 그럼 바늘 가는데 실 안 가? 그보다 형부, 최서방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쉴 시간인데 최서방이 형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상황이 황당하다는 듯 눈을 아주 크고 동그랗게 뜨고 형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불안해서 가족한테 부탁한 거야. 뭐 크게 고칠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럴 땐 목수 동서 뒀다 뭐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지. 안 그래, 처제? 형부는 가볍게 웃으며 하는 얘기에 저는 썩은 미소가 지어졌죠. 그러자 언니가 오히려 나서서 제게 이러는 겁니다. 네 형부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부르자고 했어. 지난번에 제부가 먼저 자기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했다고. 그래서 부른 건데 뭐가 문제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케이, 알았어요. 가족끼리 필요하면 언제든지. 맞죠, 형부? 어? 맞지. 저는 그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어요. 형부는 낡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기라도 할 작정인지 남편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 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남편에게 해달라는 대로 전부 맞춰주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힘들어도 가족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동서, 여기 벽면을 둥글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요즘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네, 형님. 가능합니다. 이쪽에 조명이 3개 정도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때? 조명이요? 조명은 전기 설비하는 친구가 봐줘야 하는데. 동서 아는 사람 많을 거 아니야. 한번 부탁 좀 해봐. 형부는 로비 인테리어를 제 남편 덕분에 싹 바꾸게 되었어요. 천장 보수 공사로 시작한 일이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되었죠. 남편은 전기 설비하는 지인까지 데려와 일을 거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부는 단 한 푼도, 정말 단 한 푼도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공짜 노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재비며 기타 인건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형부와 언니를 찾아갔죠. 언니, 형부, 가족끼리 일 시키더라도 돈 계산은 철저히 해야죠. 안 그래요? 가족끼리 무슨 돈 계산? 애초에 네 남편이 좋다고 도와준 일을 우리가 왜? 언니의 뻔뻔한 말에 저는 언니를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언니는 제 눈을 피했죠. 그러자 형부가 그러더군요. 처제,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요즘 병원 장비에 들어간 돈이 많아서 당장은 주기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돈 좀 모이면 그때 꼭 줄게. 형부는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어쩐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몇 달이 지나도 돈은 단 100원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언니는 친정에 또 새로운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나더군요. 그때 느꼈어요. 내 남편 호구가 호구짓해서 호구 당했구나 하고요. 호구 소문은 오빠 귀에도 들어갔어요. 오빠는 형부네 병원을 구경 다녀온 모양이었죠. 최서방 실력 진짜 좋더라. 매형 병원 완전 황골탈퇴했던데 제가 한 일이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요. 오빠와 형부는 옆에서 제 남편을 엄청 띄워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제 남편에게 말도 잘 안 거는 두 사람이 그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예? 집에요? 우리 집에 가구를 좀 다 바꿀까 하거든. 남편이 대답하려는 찰나에 제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이거 받아. 저는 오빠 앞에 명함 10수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거, 목공, 전기, 도배 다 있어. 이 사람이 아는 팀들인데 전부 베테랑들이래. 오빠가 힘들게 업체 알아볼 필요도 없고 여기에 전화해서 상담하면 될 거야. 그리고 최서방 소개로 연락했다고 하면 더 신경 써줄 거고. 저는 명함을 방패 삼아 내 남편을 지켰어요. 남편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요. 그냥 가구 몇 개만 바꾸는 건데 최서방이 봐주면. 우리 남편이 요즘 너무 바빠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네. 이해하지? 그래. 오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명함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괘씸한 형부에게도 제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죠. 얼마 후 저는 형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부, 오늘 환자 많아요? 오늘 좀 바쁘게 한데 왜? 귀찮은 일 시킬까봐 바쁘다고 둘러대는 형부였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안 되겠네. 무슨 일인데? 제 친구들이 형부네 피부과에서 시술 받고 싶다고 해서요. 제가 형부 실력 좋다고 자랑했거든요. 아, 그래? 잠깐만. 지금 보니까 환자 다 빠진 것 같다. 데려와. 내가 최대한 잘해줄 테니까. 정말요? 알았어요. 지금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얼른 와. 형부의 목소리가 한껏 밝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여고 동창 모임을 하던 중이었어요. 친구들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죠. 얘들아, 우리 형부가 보톡스 놔준대. 가자!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카페에서 빠져나와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친구들 중 5명은 일이 있어서 빠지고 나머지 15명 정도 되는 친구들만 데리고 갔죠. 친구들이 도착하자 형부네 로비가 사람들로 꽉 찼어요. 형부, 저 왔어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형부를 불렀습니다. 형부는 제가 데려온 친구들의 수를 보고는 흠칫 놀라는 눈치였어요. 기껏해야 2~3명 데려올 줄 알았는데 15명이나 데려왔으니 놀라면서도 좋았겠죠. 형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입꼬리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덩달아 바빠졌어요. 형부는 제게 다가와 슬쩍 말했어요. 처제 고마워. 진짜 가족밖에 없다. 저야말로 고맙죠. 피부과 의사 형부 둬서. 저는 눈웃음을 치며 형부를 바라봤어요. 어? 그래? 알았어. 내가 서비스 화끈하게 잘해줄게. 친구들은 여러 가지 시술을 잔뜩 받았습니다. 보톡스부터 제모, 탄력 헤어까지 두루두루 받았죠. 그 시술비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은 넘었어요. 형부는 진료 시간을 넘어서까지 제 친구들을 모두 봐주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친구들은 제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물론 계산하지 말고 가라고 했죠. 아까 진료비를 받으려는 선생님께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아, 계산은 이따가 한 번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정산해 주시면 돼요. 저희 형부가 그러라고 했거든요. 데스크 선생님은 알겠다며 미소를 지으며 그러겠다고 했죠. 진료를 모두 마치고 나와 파김치가 된 형부는 제게 다가와 고맙다고 인사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제 친구들이 모두 떠났을 때였어요. 형부, 아까부터 고맙다뇨. 제가 고맙죠. 덕분에 공짜 케어 잘 받았어요. 에이, 뭐? 아이, 공짜라니? 에이, 가족끼리 왜 이러실까? 형부가 그랬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거라고. 기억 안 나세요? 몇천만 원 든 인테리어 공짜로 하셨던 거. 저는 앞으로 종종 더 케어 받으러 올게요. 그래야 계산이 맞거든요. 저는 미소 한번 날려주고 병원을 슉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형부가 손으로 이마를 짚고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죠. 언니에게 전화가 왔지만 가뿐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재비 나간 영수증을 사진으로 첨부해줬죠. 그랬더니 조용해지더군요. 그 후로도 제 남편을 공짜로 부려먹으려는 가족들을 제가 모두 차단했습니다. 오빠와 형부는 제 남편을 돌쇠처럼 부려먹을 수 없게 되자 제 남편을 왕따시키기 시작했어요. 남자 둘이 한 명을 따돌리다니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었죠. 가족 모임에서 오빠와 형부는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남편은 불편해했지만 호구가 되느니 왕따가 낫다고 제가 계속 세뇌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친정 부모님의 환갑날 터지고 말았어요. 저희 집은 엄마와 아빠 생신이 같습니다. 저희는 두 분의 환갑을 맞이해서 여행길에 올랐어요. 가족 전체가 모두 함께 가는 해외여행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타국에 발을 딛자마자 형부와 오빠는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빠와 형부가 한국말을 했습니다. 최서방, 가서 커피 좀 사다 줘. 아, 커피요? 네네. 이걸로 계산하면 돼. 난 부모님 모시고 있을게. 오빠는 카드를 제 남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빠가 형부를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 표정, 눈빛만 봐도 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빠와 형부는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뛰어가는 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제, 근데 동서 영어는 좀 하지? 설마 커피도 못 사올까? 최서방 생활 영어 정도는 할 줄 알 거 아니야? 저는 오빠와 형부를 노려보았습니다. 보다 못한 아빠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세나야, 네가 같이 다녀와라. 저는 남편을 따라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가 오빠와 형부에게 한 소리 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진짜 환갑 여행만 아니었으면 이라고 중얼거리며 제 분노를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여행 셋째 날이었어요. 오늘 하루는 자유여행 시간으로 바닷가를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수영복을 입고 나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명품을 우리가 보세 옷 입듯이 입는 사람이었으니 당연한 거였는데 그게 언니 눈에는 신기했나 봐요. 언니는 새언니 옆에 딱 붙어서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수영복 얼마냐부터 시작해서 귀걸이 예쁘다 등등 새언니의 몸에 걸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죠. 새언니는 그런 언니를 귀찮아하며 바닷물에 발을 담그러 들어갔습니다. 저도 남편과 오늘만큼은 둘이서 즐겁게 즐기자는 마음으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바다에서만큼은 제 남편이 진짜 눈길을 끌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구릿빛 피부, 근육질 몸매로 주변 여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대비되는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와 형부였죠. 허여 멀건한 몸에 근육 대신 비계로 몸을 두른 두 사람은 바다 위에 떠 있는 하얀 순두부들 같았어요. 오빠와 형부는 풍뎅이 몸매를 가느다란 팔로 가리며 온천 들어가듯이 바다로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신나게 수영하고 장난도 치며 놀았습니다. 남편은 아빠와 엄마를 투명배에 태워 여기저기 구경시켜드리기도 하고 옆에서 엄마 아빠를 잘 챙겼어요. 자기들만 노느라 바쁜 오빠네 언니네와는 달리 제 남편은 저희 부모님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 남편이 고맙고 더 사랑스러웠죠. 한참을 바다와 씨름하며 놀다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제가 나가겠다고 하자 남편도 물에서 나왔죠. 저는 앉아서 좀 쉬고 남편은 아빠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악하는 소리에 저도 놀라 소리가 난 곳을 보았죠.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파도가 높아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높은 파도에 휩쓸렸죠. 다행히 휩쓸린 사람들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식간에 바뀐 해류였어요. 휩쓸린 파도에 해류까지 타서 멀리 떠밀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휩쓸려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와 새언니 그리고 엄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바닷가에서 셋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죠. 자세히 보니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 사람 같은 형상이 보였는데 그게 우리 식구들 같았어요. 살려주세요! 새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저렇게 멀리 갔나 싶게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소리를 질렀고 엄마의 비명소리도 들렸죠.
이거 야단났다. 나 수영 못하는데. 여보. 튜브 어딨어, 튜브? 오빠는 물가에서 빙빙 돌기만 했고 형부는 튜브를 찾아서 껴안고는 여자처럼 소리만 꽥꽥 질러댔습니다. 정작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둘이 뭐 하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구해와야지. 수영 못해. 지금 들어가면 위험해. 파도가 너무 높아. 저는 두 사람을 한번 째려봐주고는 바닷가로 뛰어들기 위해 모래사장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으로 커다란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제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림자도 휙 하고 지나갔어요. 이번에도 제 머리카락이 휘날렸죠. 두 사람은 거침없이 바다로 향해 헤엄쳐 갔어요.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은 제 남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저희 아빠였어요. 저는 바다에 들어가려다 말고 두 사람의 기세에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았죠. 순식간에 헤엄쳐간 남편과 아빠는 엄마와 언니 그리고 새언니를 구해왔습니다. 다행히 세 사람이 한 군데 모여 있어서 한 번에 끌고 나올 수 있었어요. 저는 튜브를 가지고 들어가 중간쯤에서 건네주었죠. 세 사람을 무사히 데리고 나오자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놀란 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새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축 늘어진 채 아빠와 남편의 부축을 받고 나왔어요. 엄마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죠. 아빠가 엄마를 바닥에 눕혔어요. 의사인 형부와 남편이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형부를 팔로 쳐내고 제 남편이 하게 두었어요. 남편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형부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고요. 저와 가족들은 모두 걱정되고 초조한 마음으로 엄마의 숨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남편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엄마에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모두가 긴장해서 숨죽이고 있던 순간 엄마가 물을 뱉어내고는 깨어나셨어요. 가족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는 엄마를 끌어안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당신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나 안 죽어. 점쟁이가 나 100살도 넘게 산댔어. 아유, 이 사람아. 이 상황에서도 농담이 나와? 당신 못 건져내면 나도 같이 가려고 했다고. 따라 죽긴 왜 따라 죽어? 딸린 식구가 몇인데. 그나저나 최서방 고맙네. 아닙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무사하셔서 제가 또 감사하네요. 최서방 고맙네. 내 딸도 내 아내도 자네 덕분에 살았어. 장인어른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저 혼자는 무리였어요. 장인어른 덕분이죠. 제부, 고마워. 덕분에 목숨 건졌어. 저도 고마워요, 고모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뇨.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런데 그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네요. 새언니가 뼈있는 말을 던지고 오빠를 째려보았어요. 언니도 형부를 보는 눈빛이 새언니와 같았죠.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제 남편을 무척 위해주기 시작했죠. 거봐, 내가 뭐랬어? 최서방이 진국이라고 했지? 당신 세나랑 최서방 결혼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안 그래? 당신 말이 맞네요. 원래 당신이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잖아요. 오늘 메뉴는 최서방이 골라보게. 최서방, 뭐 먹고 싶나? 자네 먹고 싶은 대로 가게. 남편은 갑자기 달라진 특별 대우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도 친정부모님이 예뻐해주니
무척 좋아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반면에 오빠와 형부네는 분위기가 또 반대로 180도 달랐어요. 언니와 새언니에게서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자기야, 물 떠다 줄까? 필요 없어. 바다에서 물 많이 먹어서 당분간 물 삼키기도 싫어. 당신 보기는 더 싫고. 아유, 왜 그래? 내가 수영을 못해서 그런 건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거 말해줬지? 그래서 물 공포증이 엄청나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방만 아니었으면 내가 뛰어들려고 했다고. 새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막말로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매형 돈 못 들어갔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이, 처남, 지금 내 얘기가 거기서 왜 나와? 누나는 매형한테 아무 말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그렇죠. 자네 누나는 그 일 이후 지금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그게 더 무서워. 두연아, 입 다물고 밥 먹어. 언니는 형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아빠와 다정하게 식사를 하셨어요. 서로 챙겨주면서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언니네와 오빠네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새언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빠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다고 했어요. 언니는 별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오빠는 이혼당했습니다. 새언니가 이혼할 때 저희 엄마한테 그랬대요. 어머님이 부럽네요. 아버님 같은 남편분을 두셔서요. 그런데 왜 그 아들은 아빠를 안 닮았을까요? 어머님이 아들은 잘못 키우셨네요. 라고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자식을 조건만 보는 사람으로 가르친 것을 후회하신다고 했죠. 언니는 별거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1년 후에 결국 이혼을 했어요. 형부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고는 더는 참지 못했거든요. 아빠는 언니네를 보며 언젠가는 헤어질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애초에 아빠는 형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었거든요. 엄마의 밀어붙임에 결혼을 허락했었던 게 후회된다고 하셨죠. 엄마는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사람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보라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 반대로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오빠도 다시 가르쳤습니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저희 남편 바라기가 되셨습니다. 뭘 하든지 제 남편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죠. 식사든 여행이든 뭐든지요. 저는 요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소신이 맞았다는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더욱 제 소신대로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여전히 아픈 동물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돈이 우선이기보다는 생명을 우선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번 돈의 일부를 조금씩 기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엔 복으로 돌아올 거라 믿어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잖아요. 물론 무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